수백 년의 역사가 숨쉬는 서울. 대한민국의 수도가 되기까지 숨겨진 비밀이 있다. 요즘에 도시계획이 있듯이 전통시대에도 이제 나름의 도시계획이 있었죠. 종로를 따라 새겨진 대한민국의 수많은 흔적들. 이곳은 어떤 역사를 잉태한 것일까? 여기는 독립운동의 발당지고 굉장히 우리 역사상 중요한 지역이라고 보입니다. 골목마다 발길 닿는 곳곳마다 묻어있는 지난 시간들. 그리고 지난한 세월을 함께한 우리의 삶과 추억. 아직도 명맥을 유지하고 지금도 많은 문인들이 여기를 찾아오고 워낙 많은 역사적 요소들이 이제 땅에 퇴적돼 있기 때문이 아닌가. 나라의 탄생에서 국군의 종말까지 시대의 정신과 아픔의 역사가 새겨진 곳 종로. 600년 서울의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종로 속으로 들어가 본다. 서울시 종로구 종로 1가. 1년 전 이곳에서 뜻밖의 것들이 발견됐다. 당시 도로 개선공사 작업이 한창이던 종강역 현장. 이곳에선 요구 발굴이 동시에 진행됐다. 작업 중 흥미로운 것들이 발견되었는데 분청자 인화 문명을 비롯한 조선시대의 다양한 유물들이었다. 이곳은 조선시대 경제를 좌지우지하던 시전 상인들이 점령했던 터였다. 시전은 한양에 사는 사람들의 모두가 이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점포가 모여져 있는 그런 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양을 설계할 때 기본적으로 상점들을 모아놓은 거죠. 조선시대의 종로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사고 파는 시전으로 오늘날의 시장에 해당한다. 바로 이곳에서 수백 년 전 시전의 흔적이 현재까지도 서울 한복판에서 나오고 있다. 과연 종로는 과거에 어떤 곳이었길래 지금까지 그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일까? 나라의 중심에 위치한 곳이자 한강의 가치를 알았던 조선의 건국 세력들은 서울을 도읍으로 정한 것이다. 조선의 건국과 함께 착수한 것이 새로운 왕주의 법궁을 짓는 일이었다. 그렇게 세워진 것이 바로 경복궁. 북악산 밑에 자리 잡은 경복궁은 수도 한양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1394년에 이제 한양이 조선왕조의 이제 도읍으로 정해지면서 하나의 도성 내부가 이제 건설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요즘에 도시계획이 있듯이 전통시대에도 이제 나름의 도시계획이 있었죠. 그것은 이제 주례 고공기에 나와 있는 이제 도시계획의 국도 건설의 원칙이 있었는데, 이제 궁궐을 중심으로 해서 좌묘, 우사, 면조, 후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원칙인데요. 주례 고공계에는 왕궁 건설의 원칙이 있는데 왕궁은 남쪽을 향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왕남면과 종묘 사직의 위치를 정하는 원칙인 좌묘 우사가 바로 그것이다. 제왕남면이란 왕궁이 향하는 방향으로
왕궁은 항상 남쪽을 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고 좌묘 우산은 남쪽을 바라본 상태에서 좌측에는 선왕들의 묘가, 우측에는 제사를 위한 사직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궁궐을 북쪽에 배치하고 그 궁궐 경복궁이죠. 그 왼쪽과 오른쪽, 다시 말하면 이제 동쪽과 서쪽에 각각 종묘와 사직을 배치한다. 이 정도 원칙을 이제 유교 국가를 표방하고 이제 등장한 조선 왕조가 지키고자 했고, 그 원칙에 따라 현재 도성 안에 기본 골격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조선은 이와 같은 종묘 사직의 배치 원리에서 그치지 않고 보다 광범위하고 정교한 방식으로 도읍지 한양을 그려나갔다. 그렇게 탄생하게 된 것이 육조거리다. 경복궁 앞에 그 이제 관청들이 이제 그 집중되는데, 국가의 그 중요한 그 관청이 그 이조, 호조, 예조, 형조, 병조, 공조, 그 6조 아닙니까? 6조가 그 중심적으로 그 자리 잡게 되고, 국가의 그 가장 대표 기관이 의정부도 거기 있었고, 또 그리고 사헌부, 이런 그 주요한 그 국가의 주요한 그 관청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리, 그게 육조거리입니다. 육조거리는 오늘날의 세종로로 광화문 앞에서 황토현, 즉 현재 광화문 사거리까지에 이르는 대로, 육조뿐이 아닌 다른 관청들의 위치도 길을 따라 정해지는데, 이때 생겨난 육조거리는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육조거리는 조선시대 이 길의 좌우에 이, 호, 예, 병, 형, 공주의 육조 관아가 배치되어 있던 데서 유래된 것으로, 최근 연구와 복원을 통해 당시 육조거리 각 관아의 배치는 어떠했는가가 규명되었다. 육조는 조선시대 관리를 선발하고 관직을 내리는 일을 관장하던 기관으로, 조선왕조 수도와 그 행정구역을 관할하던 관청인 이조, 호구조사, 조세 징수 등의 일을 관장하던 기관인 호조, 조선시대 예법과 교육, 국가교리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기관인 예조, 군사 및 전쟁 등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기관인 병조, 법률 사건 발생 시 소송 및 징벌의 일을 관장하던 기관인 형조, 조선시대 산림 및 공장 관리, 건축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기관인 공조, 이렇게 6개의 정부 기관이다. 조선시대 최고 행정기관으로 꼽혔던 것이 의정부. 육조를 지휘하면서 왕에게 업무를 보고하는 의정부와 육조는 왕권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다면,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이렇게 3개의 기관인 3사는 왕권 견제의 역할을 맡았다. 조선시대 6개 중앙관청으로 이루어진 육조거리의 모습은 지금 찾아볼 수 없지만, 박물관에 있는 유물들을 통해 당시 이 관청들의 활동상을 엿볼 수 있다. 서울역사박물관. 이곳에는 사헌부와 예조를 임명하는 왕의 친서가 남아있는데, 이를 통해 당시 3사와 육조가 얼마나 중요한 기관이었는가를 알 수 있다. 육조거리는 조선 국가의 정치, 행정의 중심가로, 여기에는 여러 관청이 광화문 앞길 양편으로 질비하였는데, 이 같은 배치 원리를 따른 데에는 실용적인 목적보다는 심오한 원리가 숨겨져 있다.
육조라고 하는 것이 기실 우리가 이호 예병 형공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 배경에는 이것이 천지춘하 추동이다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사가 만사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것이 천관의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땅에서 농업국가니까 나오는 것이 이제 국가재정의 근본이다라고 해서 지관인 것이고요. 예조는 이제 봄처럼 따뜻하게 온화하게 교육과 외교를 담당하고, 병조는 여름처럼 뜨겁게 전쟁을 담당하고, 형조는 가을처럼 추상같이 이제 형벌을 담당하고 이런 식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육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우주가 땅 위에 내려온 거예요. 가장 먼저 궁궐은 도성의 중앙에 두고 동쪽 편에는 조상들의 묘, 오른쪽에는 사직단, 남쪽에는 관청을 두었다. 그래서 궁궐 앞에는 이제 그 6개의 부처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천지춘하 추동 거리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이름으로 안 붙이고 그냥 육조의 관청들이 쭉 나란히 서 있는 거리다 해서. 조선왕조가 유교 국가고, 그러니까 유교 이념에 기초한 이제 그런 도성 건설의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그 각각의 건물들이 배치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유교 이념에 입각한 원칙들은 지리적인 위치까지 파고들어 조선시대 백성들의 생활과 풍습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었다. 고대로부터 이제 궁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작은 가족들이 사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왕의 일가들이 살 뿐만 아니라 왕을 보필하는 수많은 관리들, 궁녀들, 내관들이 살아야 하는데 여기 생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궁궐에 필요한 물자들을 먼저 이제 조달하기 위해서 시자원이라고 하는 교환의 공간이 꼭 필요했던 거죠. 근데 그걸 궁궐 뒤에 둔다고 하는 것이 본래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왕조가 도읍을 한양에서 경복궁을 짓고 보니까 궁궐 뒤에 이제 시전 공간이 워낙 협소했던 거죠. 주례를 따르자니 문제가 생긴 것. 육조거리는 계획대로 건설되었지만 궁궐 뒤에 더 이상의 공간이 없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내놓은 해법은 무엇이었을까? 그 원칙대로 시전을 둘 수는 없다라는 판단이 당연히 들었겠죠. 그래서 태종 때에 이제 한 차례 그러니까 그 왕제의 난을 겪고 정변을 겪고 다시 도읍을 개경으로 옮겼다가 태종 때 재천도 하지 않습니까? 재천도 하면서 이제 시전을 육조거리와 이제 만나는 지점에서부터 종로길을 따라 쭉 옮기는 작업. 이 같은 계획은 오늘날의 도시 한가운데에 있는 서울시청에서도 알 수 있다. 궁궐에서 남쪽으로 육조 거리가 조성되고 그 남쪽 끝에서부터 동쪽으로 시전을 조성하는데, 이를 위해 이 교차 지점에 특별한 관청을 지었다. 서울시청 지하에서 발굴된 군기시 유적은 조선시대 무기를 만들던 장소로 화살촉 더미와 승자 총통을 비롯해 화포 등 여러 무기들이 출토되었다. 이 공간은 조선시대 병기 등 군수 물자를 제조하는 관아의 유물을 그대로 전시하고 있다. 군기시는 국가의 관리하에 있었고 이런 곳을 공랑이라 불렀다. 그리고 이와 함께 시전이 조성되었다. 이 공랑지대의 상당 부분을 일부는 관청, 무슨 포도청이라든가 의금부라든가 이런 관청 건물로 쓰고, 또 남는 것들은 이제 상인들한테 내주어서 이제 상업 공간으로 쓰게 만드는 거죠. 이게 종로 시전가가 탄생하게 된 이유입니다. 조선의 탄생과 함께 국가의 정책에 따라 관청가와 시전가가 형성되어 수도의 뼈대가 완성된 것이다. 그리고 육조거리와 종로는 시간이 흐르며 기존의 틀 위에서 발전되었다. 경복궁 이후 창덕궁과 창경궁이 세워졌는데, 임진왜란으로 경복궁이 훼손되며 법궁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자 창덕궁과 창경궁이 이를 대신하게 되었다.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종로는 조금씩 변화해 갔다. 조선 말기까지 육조거리는 조선의 탄생과 함께 시작된 수도 건설의 원칙에 따라서만 변화되어 갔다.
그러다 조선 말에 이르게 되면 본격적으로 서양식 건물이 도성 주변에도 생겨나게 된다. 개항 이후에 이제 정확하게는 1883년에 조용 수호통상조약 체결 이후에 서울 도성 안에도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게 되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외국인들은 자국의 외교 공간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모여 살게 되죠. 개항 후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덕수궁 뒤편 정동에 교회와 공사관이 생겨났고, 경복궁 바로 앞 육조거리 뒤편에 조정에 임명된 외국인이 거주하는 경우도 있었다. 교회 건축도 이때부터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서울의 변화로 가장 크게 달라진 곳이 인사동이다. 오늘날 도심 속 전통의 공간으로 대표되는 이곳엔 당시의 변화상들이 곳곳에 새겨져 있다. 북촌의 일부였던 거죠. 북촌의 일부로서 그 양반들이 그 거주하던 그런 지역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조선의 그 한양은 52방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52방. 근데 여기에 그 당시의 행정구역은 관인방이라고 하는 그 방이 있었어요. 조선 초기 한양은 방이라 불리는 구역으로 형성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관인방으로 지금의 인사동에 해당한다. 당시 이곳은 궁궐과 가까워 전통적으로 양반들과 귀족들이 살아가던 곳이었다. 북촌과 남촌은 청계천을 기준으로 나뉘었고, 이렇게 생겨난 북촌과 남촌에는 양반들이, 종로와 인접한 청계천 부근에는 중인들이 살았다. 북촌에 속했던 관인방, 즉 지금의 인사동에 서양식 건물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승동교회도 그중 하나였다. 궁궐과 인접한 북촌에 서양의 교회가 들어온 것이다. 1893년 미국에서 파송을 받으신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께서 우리 서울에 도착하셔가지고, 그때는 그 저희 승동교회가 처음 시작된 것은 곤담골이라고 지금의 청계천 그 부근에 있는 롯데 호텔 자리였습니다. 승동교회 이전부터 선교사들이 줄을 이어 들어와 교회를 세웠다. 사무엘 무어가 청계천 및 명동 근처 곤담골에서 시작한 교회는 인사동으로 옮겨와 승동교회로 이름을 바꿨다. 하층민들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 서울 도성 안에 살고 있던 이제 이 백정, 뭐 또 이 북촌 뭐 이런 데의 첩실들, 짐승을 잡는 일에 종사했던 그 백정들이 많이 계셨고요. 또 이제 그 궁궐이 가깝다 보니까 또 그 궁궐에서 종사하시는 그런 분들, 또 가족들도, 하여튼 여기가 그 이제 도심과 그 나가는 변두리에 그 경계선이 돼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많이 모이셨던 것 같아요. 백정까지도 교회에 나오게 하여 곤담골 백정교회라는 이름까지 얻었던 교회. 당시 교회는 갇혀 지내던 사람들에게 서구 문물뿐 아니라 교육의 통로가 되어주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가치관과 학문들을 접했고, 교회는 종교시설 이상의 역할을 했다. 궁궐 앞 교회의 등장은 인사동에 종교적 변화를 가져왔고, 이후 수백 년 만에 도성 안에 사찰이 등장하게 된다. 각황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창건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도성 안에로서는 처음으로 사찰을 짓게 됐고, 뭐 그동안 조선시대 때 숭유옥불 정책으로 인해서 도성 안에 사찰이 들어올 수 없었던, 고려의 그늘에서 벗어나고자 유교 정치 이념을 내세워서 중앙 집권적 정치 체제를 이룩한 조선. 이는 불교의 억압으로 이어졌고, 도성 안에는 사찰이나 불교의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조선시대 오랜 시간 억압받았던 불교. 역경 속에서도 명승과 승병장을 배출하며 불심의 끈을 놓지 않았다. 이후 불교가 일어선 후 사찰의 재등장은 불자들에게 마음의 위안을 준 것 이상으로 종교적 성격을 넘어선 역사적인 의미가 있었다. 유교 국가라고 하는 틀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유교 하나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황제를 위한 이제 종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뭐 기독교도 사실상 공인을 해버리고요. 우리나라가 기독교 포교에 대해서 공인하는 공식 절차를 밟은 적은 없어요. 기독교든 카톨릭이든 정부의 절차 없이 그냥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고 그걸 이제 추인한 정도죠. 그것도 문서로 하진 않았어요. 도교도 이제 장산봉의 초상화를 그리워오게 하는 등 도교도 부활시키려는 시도를 했었고요. 불교에 대해서도 과거와는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대한제국이 추구한 종교적 다양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조선말 밀란을 주도했던 동학 세력은 교세를 확장하며 이들 또한 인사동 지역에 진출하게 된다. 19세기 중엽에 수은 대신사, 그러니까 우리는 수은 최재우 대신사께서 동학을 창명하셨는데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사회적 요소들이 굉장히 삼정이라든가 또는 당파라든가 이런 것이 문란했기 때문에 그런 시대를 구하고자 창명된 것이 바로 동학이죠. 그런 동학이 그 후로 이제 은도 시대를 거쳐서 1905년에 천도교로 창명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외세 배척에서 시작된 동학은 밀란 등을 일으켜 조정과 충돌하며 한때 세력이 약해졌지만 개항기 일제강점기에 오면서 새로운 종교로 탈바꿈하며 점차 그 영향력을 확장시켜갔다. 새로운 시대 정신으로 등장한 천도교는 혼란의 시기에 민심을 위로하는 한편 국군이 다해가던 시대에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사명감을 잃지 않았다. 이후 불교, 기독교, 천도교는 인사동에서 우리나라의 역사에 중요한 발자취를 만들어간다. 지금은 번화한 거리가 된 인사동. 사람들이 북적이는 이곳을 들여다보면 곳곳에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조계사 뒤편, 지금은 공원이 된 이곳은 한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쇄소 보성사가 있던 자리다. 이 보성사는 그 천도교가 운영하던 그 인쇄소였는데 이 보성사가 왜 유명하냐면 손병희 선생의 지시를 받고 3.1운동 그 독립선언서를 인쇄한 인쇄소입니다. 당시 교육과 출판에 힘을 쏟고 있던 천도교는 독립운동에도 큰 기여를 했다. 원래 보성사, 보성중학교, 보성전문학교는 러일 전쟁 이후에 일본에 끌려갔다가 이제 돌아온 이용익, 고종의 측근이었던 이용익이 세운 학교고 인쇄소였어요. 당시 이용익이가 운영하셨는데 그분이 죽고 그 손자 되는 이종호 씨가 했는데 그분이 손자가 운영을 하다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거기도 이제 지원을 하다가 인수하게 됩니다. 보성사는 최남선이 설립한 광문회의 신문관과 더불어 당시 인쇄계를 주도했다. 비단 교회 서적과 학교 교과서의 인쇄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한국 출판문화 향상에도 크게 공헌했다. 보성사는 당시로서는 가장 앞선 기술을 가진 인쇄소였고 국민 계몽의 천당이 되었다. 천도교 지도자 손병희는 이 보성사를 통해
나라를 구하기 위한 구국의 결단을 했고, 그는 이곳 인사동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뜻을 함께할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모이게 된 민족 지도자들은 태화관이라는 음식점에서 거사를 준비하게 된다. 이거 태화빌딩은 원래는 조선시대의 그 순화궁이었어요. 그 순화궁이었는데 여기가 그 명월관을 하던 사람이 그 별관으로다가 그 태화관이라고는 그러한 그 음식점을 냈어요. 근데 이 그 유명한 음식점이었는데 여기서 그 손병희 선생을 중심으로 한 33인들이 독립선언서를 그 발표한 자리입니다. 한때 이완용의 별장이었던 이곳은 이후 태화관이라는 음식점이 되었다. 그리고 이곳에서 독립을 염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거사를 논의했던 것이다. 만약에 또 어떤 생각하지 못했던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랬을 때는 이게 뭔가 당초의 의도와는 달라질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사 당일 바로 전날 그 파고다공원이라고 하는 이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 이제 그 태화관이라고 하는 음식점, 요리점으로 이제 거사 장소를. 태화관에는 당대에 영향력 있는 독립운동가들이 모였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병희, 한용운을 비롯해서 보성사의 사장인 이종일과 태화관 사장 안순환도 자리에 함께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독립선언서를 받을 수 있게끔 많은 사람들이 나눠줘야 합니다. 얼마 전 최남선 선생님께 부탁을 하여 독립선언문을 완성시켰네. 이사장, 독립선언문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미 지난밤에 1만 부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우리가 독립신문도 만든 경험이 있으니 너무들 걱정하지 마시지요. 안 사장, 부탁이 있네. 조선 총독부에 연락을 하여 우리가 독립선언을 했다고 알려주시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동 또 다른 곳에서도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탑골공원으로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학교들이 많았어요. 3.1운동에 행동대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학생들이고, 또 남쪽으로는 이제 그 학생들이 굉장히 자주 모였던 이제 명소였죠. 명소이자 체육시설들을 갖추고 있었던 근대 시설인 YMCA가 있었고. 시전이 몰려있던 종로에는 YMCA 기독청년회관이 있었다. 이곳에서 학생들은 외국 선교사들과 만나며 새로운 문물을 접했을 뿐 아니라 민족운동의 본거지로서 3.1 독립운동을 준비했던 것이었다. 승동교회도 3.1운동 당시 서울의 학생 대표들이 모여 독립만세운동을 준비했던 역사의 현장이었다. 마침내 1919년 3월 1일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탑골공원에서 독립만세 물결이 일기 시작했다. 이곳 탑골공원은 처음으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독립만세를 외친 3.1운동의 출발지로 이후 독립에 대한 민족의 염원이 뜨겁게 불타오르며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이후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투옥되었지만 인사동에서 시작한 3.1운동은 우리 민족의 독립정신이 살아 숨쉰 뜨거운 역사의 순간이었다. 일본 제국주의는 서울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명동을 포함한 청계천 아래의 남촌에는 일본인들이 대거 거주했다. 그러자 종로 윗동네인 북촌에 주로 털을 꾸리고 있던 전통적인 조선 양반들의 삶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종로와 그 지금 안국동을 중심으로 하는 그 일대 북촌을 이어주는 그런 길목이 인사동길인데요. 당연히 이제 식민지 시기에 오게 되면 남촌이 흥하고 북촌은 이제 쇠락해가는 그런 상황이죠.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는 사람들이 관리들이죠. 공무원들이죠. 특히 이제 높은 자리는 전부 일본인들이 차지하게 되니까 고위 관료들이었거나 고위 관료 후보자였던 이제 서울의 양반들, 세거했던 양반들이 이제 직업을 잃을 뿐만 아니라 당장 앞길이 남담해집니다. 나라를 빼앗긴 후 양반 사회마저 붕괴하기 시작했고 가세가 기울어진 양반들이 살림을 내다 팔기 시작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장품을 팔아서 하는데 양반들이 그걸 판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쪽에 그 인사동 쪽에 여기에 이제 가게가 이제 형성되고 서화라든지 골동품 이런 것들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시장에 나오게 되고 그랬을 때 이제 그 인사동길에 있는 고서점이나 이런 곳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그러한 이제 몰락해가는 쇠락해가는 양반 대갓집의 그런 골동품들이 거래되는 장소로 등장하게 됐던 거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북촌의 골동품 거래상이 성행하며 시장이 형성되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인사동이 대표적인 골동품 거리가 된 것도 이러한 이유다. 이걸 노리고 이제 1904, 5년경부터 이미 일본인들의 조선에서 골동품 수집 붐이 부는데 이런 걸 노리고 이제 그 인사동 앞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 대가들이 많이 모여 살던 데가 지금 개동, 제동, 북촌이라고 하는 가회동 일대에서 인사동, 경운동 일대까지 주변이거든요. 일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의 그 귀중한 문화재들을 그 싼 돈으로다가 이렇게 수집해가지고 자기네 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좋은 통로로 생각을 하고 이 인사동에 그런 그 골동품 가게들을 그 형성시켜서 전통의 거리라 불리는 인사동. 그 시작은 수탈이라는 아픈 역사에 있었다. 마침내 일본의 제국주의가 몰락하고 독립을 한 우리나라. 그러나 이후 발발한 한국전쟁은 또 한 번 우리 땅의 많은 것을 빼앗아갔다. 미군이 이제 그 서울을 점령했던 북한군을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서울 폭격 계획을 세웠는데 당시에 주일 대리공사로 있던 사람이 이제 메가더 사령부를 찾아가서 사정을 합니다. 청계천 이북 지역은 워낙 문화유적들이 많은 곳이니까 폭격에서 제외해달라고. 그래서 폭격이 서울역과 이제 그 청계천 이남 지역에 집중이 돼요. 그 남촌에 과거 일본인 살았던 동네가 완전히 잿더미가 돼버립니다. 전쟁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철저하게 파괴시켰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으로 종로는 그 불운이 비껴갔다. 종로는 다시금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민족에게 중요한 장소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북촌 일대가 살아남아서 이제 더 땅값도 오르고 뭐랄까요 임대료도 오르고 그리고 이제 이 시장도 커지고 이런 이제 변화 속에서 인사동이 사실은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이른바 서울 최고의 이제 상업 중심지 중에 하나로서 흥청거렸고요. 피막골의 어떤 선술집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문인들이 서로 어울리면서 이제 술 한잔 하면서 서로 교류하고 뭐 그랬던 공간이었다면 이제 다방들은 또 다방 같은 곳에서 이제 문인들이 일상적으로 이렇게 또 담소하고 하는 이제 그런 문인들의 사랑방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되고. 시전에 있던 청진동 피막골은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어주었고 인사동은 골동품 가게와 함께
전통 차를 파는 찻집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여러 개의 전통 찻집 중 뜻깊은 역사를 간직한 곳이 있었는데 바로 천상병 시인의 아내였던 목순옥 여사가 운영한 찻집 귀천이다. 이건 역시 전통 차를 팔던 곳이었지만 수많은 문인들의 사랑방이 되어지며 오늘날까지도 천상병 시인을 사랑한 사람들과 문화 예술인들에게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주고 있다. 한때 간첩 사건에 연루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고를 치른 천상병 시인. 쇠약해진 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시인 부부를 위한 온정의 손길이 모아졌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찻집 귀천이 된 것이다. 격동의 시대를 지나며 수많은 흔적들을 간직한 북촌의 인사동. 인사동의 영광은 세월과 함께 날로 쇠락해 가는 듯했다. (1979년 6월 20일) 인사동에 있는 한 골동품상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예. 오호. 조선의 청자와 백자요. 귀한 물건을 팔겠다는 전화에 골동품상 주인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는데 그리고 몇 시간 후 물건을 팔겠다는 사람은 골동품점 사장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다. 아니, 물건들이 여기 있다는 겁니까? 우선 물건부터 봅시다. 그게 물건은 수원에 있습니다. 아니, 그럼 왜 여기 굳이? 워낙 귀한 물건이기도 해서 감춰놨는데 제가 또 돈이 급해가지고 그걸 팔려고 했었는데 그만큼의 거액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고 해서 또 그 사장님이 돈도 많아 보이고 그만큼의 거액을 조달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게 궁금해가지고. 저는 청자와 백자만 있으면 됩니다. 뭐 물건값이야 물건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고 돈 1억 원 정도는 전화 한 통이면 해결합니다. 정말입니까? 정말 가능합니까? 그러나 사내는 물건을 보여줄 생각은 없어 보였고 계속해서 돈 이야기만 꺼냈다. 골동품 사장은 점점 의심과 불안감이 커져 결국 구매를 포기하기로 하는데 아무래도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에 보죠. 움직이지 마.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면 죽여버리겠어. 속내를 드러낸 남자는 골동품 사장을 협박한다. 가게에서 돈을 가져오라는 남편의 전화를 받은 아내는 영문도 모른 채 급하게 돈을 챙겨 가게를 나서고 그 시각 골동품상은 범인의 집에 결박당한 채로 아내와 돈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러나 골동품상은 결국 살해당하고 만다. 두 사람이 납치되고 또 부인까지도 납치돼가지고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그런 엽기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거죠. 그거는 나중에 이제 밝혀진 걸로는 박초롱이라는 사람이 성산동에 살면서 이 사람들을 납치에다가 자기의 이 정원을 파고 거기에다가 안매장했던 그러나 엽기적인 그런 사건이죠. 이 사건은 당시 신문에 대서특필되며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사실은 금당 살인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일종의 이제 사파였죠. 왜냐하면 골동품 거래라고 하는 것이 60, 70년대 이래 굉장히 문제가 되는 영역이었어요. 이게 이제 비밀 거래에다가 전국적으로 이제 도굴꾼들하고 연결이 돼 있었고, 그러니까 물건 공급책은 도굴꾼이고 물건을 사들이는 사람은 뭐 재벌이나 비밀리에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렇다 보니까 거래가 굉장히 은밀하게 이루어졌고, 그렇게 은밀한 거래 관행을 알았기 때문에 나타난 사건이거든요. 이후 인사동에서 활발히 이루어졌던 골동품 거래는 점차 줄어갔고 인사동의 위상도 사그라지기 시작했다. 시장도 좁아지고 나올 물건도 별로 없고 하니까 이제 일부는 남고 일부 좀 어려운 쪽은 저쪽 이제 장안평내 쪽으로 옮겨가서 그냥 골동품상이라보다는 고물상에 가까운 영업을 하고. 그렇게 골동품들은 사대문 밖 답심리로 옮겨왔고 이곳에서 거래들이 계속됐다. 인사동은 또 한 차례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다. 수세기 동안 영광을 누렸던 전통의 거리 인사동은 번성했던 상업의 중심에서 점차 멀어져가며 옛 추억과 소소한 낭만을 찾는 사람들이 찾는 곳으로 변해갔다. 그 사건도 뭐 영향을 줬겠지만 강남이 개발되면서부터 이 인사동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강남이 개발되면서 인사동의 어떤 이 골동품 상으로서의 맥 같은 지금은 뭐 중심이 이제 강남 쪽으로 옮겨져 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제 서울이 70년대 이후 너무 의도적으로 강남 개발하는 건 좋았는데 모든 것들을 강남에 몰아주는 그런 좀 정책을 폈던 이제 그런 결과가 강북 지역의 쇠퇴로 이어졌던 것은 아닌가. 또 그 쇠퇴가 인사동에서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과거의 영광을 뒤로한 채 변해간 시대에 떠밀리고 있는 종로와 북촌. 이곳들이 지금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노인 문화, 학생 문화, 관청 문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옛날부터 같이 어우러졌는데 지금 역시도 이제 그런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사람들이 뒤섞여 있는 거리, 그게 종로 거리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종로 북촌 이 일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떤 다양성의 공존, 화합, 세대와 계층을 넘어서는 어떤 공존과 화합이라는 코드로 이 종로 북촌의 의미를 한번 읽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세기 동안 수많은 역사의 무대가 된 종로. 예전 같진 않지만 과거의 흔적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지난 역사를 상기시키고 있다. 한국인들 전체 또는 외국계에서 오는 사람들까지도 그곳에서 한국적 전통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워낙 많은 역사적 요소들이 이제 그 땅에 퇴적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동대문까지의 대로를 우리는 종로라 부른다. 과거 사람과 재화가 구름처럼 몰려들었던 중앙관청의 중심이자 상업이 번창했던 지역으로 골목골목마다 독특한 문화를 형성했던 종로. 시간이 많이 흘러도 환경이 달라졌어도 종로는 여전히 한국의 역사를 대표하는 문화의 보고이다. 600년 역사가 퇴적된 땅 종로에서 뜨거웠던 우리 역사의 지난 날을 되돌아본다.